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7월 1일 아침 9시 40분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자베이 공화국 본부에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이날은 중국 공산당의 창당 기념일이었거든요. 참고로 이 기념일이 1921년 7월 23일이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정리를 위해서 공식 기념일은 7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은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겉모습부터 좀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다가가서 제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재빠르게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폭탄, 일명 몰로토프 칵테일에 불을 붙여서 건물 입구에 벌써 8개를 던져버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발로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에 휩싸였고 공안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 혼란을 틈타 남성은 곧장 20cm짜리 시칼을 꺼내들고 빠르게 움직였죠. 먼저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혔고 이어서 1층 로비로 들어가 공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로비와 근무실에 있던 4명이 차례대로 공격당했고 모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폐, 간, 목, 이 주요 장기를 겨눌 정도로 매우 공격이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건물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고 9층과 10층을 지나 최종적으로 21층까지 올라가서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찔렀죠. 시칼뿐만 아니라 망치도 함께 사용됐습니다. 또한 최루 스프레이까지 동원해서 공안들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상황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공격은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총 6명의 공안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대부분이 폐나 간, 목 같은 이 주요 장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공안들은 제대로 반응하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이었죠. 범인은 공격을 마친 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날의 공격은 단순한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창당일에 맞춰 공안들을 노린 전례 없는 테러 사건이었죠. 범인은 당시 28살이었던 남성 양지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평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원칙주의자였는데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규칙을 어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불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살아간 셈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러했습니다. 2007년 10월 양지아는 상하이 시내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별일 아닌 일상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공안이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들은 그의 자전거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자전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전거 소유증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잠깐 외출한 터라 신분증은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자전거 소유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지만 공안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어. 너 같은 놈들 내가 많이 봤어. 야, 따라와. 가서 조사해보자고. 그들의 이 말투는 굉장히 위압적이었고 양지아는 결국 공안에게 끌려가서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신원 확인을 훨씬 넘어선 사실상 폭력적인 취조였어요. 무려 6시간 동안 공안들은 거칠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를 다뤘습니다. 그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수차례 밀쳤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신문실에 울려 퍼졌죠. 멍든 팔을 일부러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고 어떤 공안은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너같이 무가치한 인간은 쓰레기 같은 존재야. 양지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도 계속해서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와 폭력에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이 끝난 뒤 6시간 만에 양지아는 석방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그에게 깊은 분노와 모욕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공안들의 이 부당한 폭력과 모욕에 강한 불만을 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어요. 자신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공안에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만 위안, 하나로 190만 원을 청구했죠. 하지만 공안국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보상도 없었죠. 이 사건이 그렇게 흐지부지 묻혀버리면서 감정은 점차 분노에서 복수심으로 변해가는데요. 결국 그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겪은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단순한 호소나 시위가 아닌 공안 자체를 겨냥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국 공산당 창당일인 7월 1일을 범행일로 지정합니다. 날짜로부터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였죠. 범행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어요. 특히 초기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접 사제폭탄을 만들기로 했고 그가 선택한 도구는 바로 몰로토프 칵테일이었습니다. 이 화염병은 시위나 전투 상황에서 흔히 쓰는 무기인데 제작도 비교적 간단하고 이동이 쉬워서 적합했죠. 양지아는 유리병에 휘발유를 채우고 입구에 천조각을 심지처럼 끼워 넣어서 화염병을 완성했습니다. 사용법은 단순했어요. 심지에 불을 붙이고 던지면 이 병이 깨지면서 이 안에 있던 휘발유가 폭발적으로 불길을 퍼뜨리게 되는 방식이었어요. 8개의 화염병을 만든 후 칼, 망치, 체류 스프레이를 추가로 구비했습니다. 2008년 7월 1일 결전의 날, 준비한 물품들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표적은 명확했어요. 공안국.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공안국을 상대로 한 무차별 공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예요. 단순한 테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행동에 공감을 하거나 지지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양지아는 경찰의 횡포에 맞서 싸운 사람이라며 그를 동정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중국 고전소설 수오지에 나오는 영웅 무송에 비유하기도 했죠. 심지어 그의 SNS 계정에는 당신은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메시지가 남겨질 정도였어요. 양지아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이런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고 심지어 국영 언론까지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베이징 뉴스는 양지아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고 변호사와 공안 사이에 유착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대중이 공안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며 사건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공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를 수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조직이 아니에요. 국가안보, 사회통제, 반정부 인사감시, 시위 진압, 심지어 인터넷 검열까지 담당하는 거대한 권력기관입니다. 한마디로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셈이죠. 이런 과정에서 공안은 종종 무리한 폭력과 억압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양자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공안의 폭력성은 과거에도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03년 광저우에서 발생한 순즈강 사건인데요. 후베이성 출신의 순즈강이라는 대학 졸업생이 당시 광저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임시 거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안에게 체포됐어요. 임시 거주증은 이게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려면 별도로 신분증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안국에서 신분증, 거주지 증명, 고용 증명서를 내고 발급받는 방식인 거죠. 이는 도시 간의 인구 이동을 제한하고 공공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판 여론이 커져서 폐지되었지만요. 아무튼 이 순주강은 단순히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고 3월 20일 구금시설에서 공안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사회에서는 공안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죠. 오히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안의 권한은 더 강화됐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이 국가 행사에 흠집이 날까봐 대규모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검열과 통시 감시가 한층 더 심해졌고 거리에는 불황자 단속을 핑계로 수시로 신분을 확인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 양지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공안의 가혹한 수사 방식, 권력 남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쌓아온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거죠.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통제됐어요. 상하이 지역 언론은 보도를 중단했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은 빠르게 삭제되었으며 관련 검색어조차 차단됐어요. 그러나 이런 억압이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죠. 2008년 10월 13일 양지아의 항소 재판이 열린 날 상하이 법원 앞에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침묵 시위와 농성을 벌이다 결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양지아는 이미 사회적으로 억울한 자의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도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어머니가 고용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만 원한다 라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하지만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상하이 공안국에 감금시켜버려요. 결국 시간 내에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당국은 양지아에게 상하이 명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셰유밍과 셰진을 지정 변호인으로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셰유밍은 자베이구 정부의 법률 고문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정부 층과 연관된 인물이 어떻게 공정한 방어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변호인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지아는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심판대에 서게 되죠. 2008년 8월 27일 상하이 법원에서 양지아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일반인이나 언론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양지아가 신문 중 공안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지아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재판은 고작 1시간 남짓 진행됐고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끝난 이 재판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피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 20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판결을 최종 승인합니다. 불과 5일 뒤인 26일 상하이에서 양지아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사형은 약물 주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죠. 참고로 이 사건은 2012년 독립영화감독인 잉량의 영화 밤이 내리면을 통해 재조명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양지아의 어머니 시점에서 사건을 다루며 중국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그 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지만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감독은 홍콩으로 망명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억압과 침묵 속에 놓인 한 개인의 저항이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집약체였습니다. 양지아는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중국 사회 곳곳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는 구조, 권력을 감시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정의가 침묵하는 법정. 이 모든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양지아는 중국 현대사의 어딘가에서 계속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이 국기 어느 나라 같으세요? 이 국기는 세계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바로 민주 캄푸치아라는 국가거든요. 사실 이 국기는 여기 이 나치 독일만큼 끔찍했던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악마하면 히틀러, 스탈린은 바로 떠오르지만 폴포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히틀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독재자 폴포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국가 캄보디아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규모 사원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이라는 씁쓸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에는 1960년대만 해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보다 높았고요. 특히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은 동양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 시기는 캄보디아의 황금기라고도 불리는데 불행은 예기치 않게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캄보디아에서 영영 지우고픈 흑역사를 만들어냈죠. 킬링필드라고 불리는 이 장소.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요. 과연 캄보디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970년대 캄보디아는 친미파인 론놀 정권과 공산당파 크메르루주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당시 옆나라인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거든요. 이때 캄보디아 공산당파에서는 조용히 북베트남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또 북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에게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미국은 지금 남베트남 편에서 북베트남이랑 싸우고 있는데 캄보디아 공산당 쪽에서 조용히 끼어가지고 도와줘?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물자 운송로를 막기 위해서 그 길목에 위치한 캄보디아 동쪽에 수천 개의 미사일을 퍼부었죠. 자, 그럼 또 어떻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여기서 론놀 장군이 정치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미군들 옆에서 자기 배만 불리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친미파인 론놀 정권에 반대하고 크메르루즈를 지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게 돼요.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총을 든 군인과 수많은 전차가 진입합니다. 앞서 말했듯 내전을 통해 론놀 장군을 장악한 크메르루즈였죠. 당시 프놈펜에 2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시민들은 이들을 환영했어요. 부패한 정권을 물리치고 캄보디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집집마다 꽃을 내걸었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불과 몇 시간도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프놈펜에 웽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24시간 안에 프놈펜을 떠나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황당해하니까 크메르루즈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이곳을 폭격할 예정입니다. 딱 3일만 떠나 있으세요.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병원에 있던 중환자들까지 거리로 내보니까 저항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럼 거리 곳곳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피난길에 올랐고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장한 군인들을 따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만 떠나 있으면 된다는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 제대로 된 음식이나 물을 주겠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일사병이나 탈수 증세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글 속에 위치한 거대한 농장이었어요.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살 집을 지으라고 시킨 뒤 이곳에서의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 개인 소지품은 당연히 모두 빼앗겼죠. 그리고 모두가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낯선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끔찍하게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럼 여기서 크메르루즈는 왜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바로 폴포트,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살로트 사르라는 본명이 있지만 폴포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자가 1925년에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49년 고등학생일 때 운 좋게 국비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학생 모임을 나갔는데 그 모임이 공산주의자 그룹이었던 겁니다. 귀국 후에는 지하단체였던 캄보디아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이때 자신의 이름을 살루트사르에서 폴포트로 개명을 했는데 이게 폴리티컬 포텐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치적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960년대 중후반 폴포트는 공산주의를 앞세운 크메르루즈의 핵심 멤버로 참여를 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갔죠. 그리고 마침내 1975년 4월 17일 전 정권이었던 론놀 군부를 뒤엎으면서 크메르루즈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때부터요, 이 폴포트의 어마어마한 야욕이 드러나는 시점이요. 폴포트는 농경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농경 산업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유령 도시로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야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럼 시민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집단 농장에 이주한 사람들은 모두 무급으로 일을 해야 했고 식사 역시 모두 배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쌀 조금 먹고 12시간 넘게 일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독이든 식물, 흙 가리지 않고 먹기도 했죠.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이 시기 캄보디아 아동의 영양 실조율은 무려 90%에 달했어요. 그럼에도 크메르루즈는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과일 주워서 먹는다? 걸리는 순간 재산절도로 간주해서 처형이 되는 겁니다. 농장에는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놔서 항상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몸으로만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기계에는 자본주의 때가 묻어 있다면서요. 이 시기 폴포트의 사진을 보면 집권 전과는 달리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모습이죠. 반대로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 아래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부 똑같이 굶주려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유토피아가 이런 걸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정권을 잡은 1975년 4월을 영년이라고 칭하면서 모든 역사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국가명도 민주 캄푸치아로 바꾸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건 자본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전국의 학교는 싹 다 폐교시켰고 동시에 교사들을 처형시켰어요. 처형당한 이들은 교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에 조금이라도 연관된다? 그러면 대량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알거나 전문직인 사람들은 처형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감금되는 겁니다. 또 지식인들도 몰살이 되었는데 지식인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정말 어이가 없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 안경 쓴 사람 모두 지식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볼펜을 소지하거나 책을 똑바로 들 줄 알거나 심지어는 시계를 볼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으로 몰려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약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죠. 크메르루즈의 학살 방법 또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중 하나가 희생자에게 네가 들어갈 구멍 직접 파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리고는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 아끼려고요. 비닐봉지에 머리를 씌워서 지식시키는 방법, 우물에 빠뜨리는 방법,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꼬치 키우듯이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곳이 S21이라는 보안 감옥이에요. 여기가 12곳의 수용소 중 가장 잔혹한 곳입니다. 고문으로 수감되었던 2만 명 중에 생존자가 단 12명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전기고문, 물고문은 기본에 도끼로 손을 자르거나 불개미로 살을 파먹기도 했고요. 독이 든 진해와 정갈을 풀어넣기도 했죠. 이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다른 반역자가 세출된 경우에는 씨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안의 3대를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자라서 보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정작 폴포트 자신은 파리로 유학을 다녀올 만큼 서구의 문물을 누렸고 심지어 귀국 후에는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자신이 완벽한 지식인으로 처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모순 그 자체죠. 또 자유로운 연애도 금지예요. 국가가 중매자 역할을 해서 합동으로 강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성은 단지 아기를 낳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묵인되었고 그 피해자는 10대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1979년까지는 캄보디아의 이런 참혹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고립시켰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실태가 알려진 건 1979년 폴포트는 캄보디아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고 엄청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예전에 베트남 땅 일부가 우리 땅이었어 라면서 베트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럼 베트남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크메르루즈를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그들의 만행이 퍼져나간 겁니다. 이후 세계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크메르루즈의 학살이 벌어진 시기를 킬링필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묻힌 매장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캄보디아에서 이런 킬링필드가 무려 2만 군데나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은 날움이라는 분인데 킬링필드 생존자이자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 간신히 살아남은 의사 중 한 명이에요. 크메르루즈가 수도를 점령하던 날 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거리로 내쫓겨졌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있다가 농장 일에 투입이 되었고 꼬박 1년이 지났을 때 움은 탈출을 결심했어요.
물론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그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약도 미리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1976년 4월 16일 크메르 루즈는 자신들의 1년 전 권력을 진 날을 기념해서 3일간 공휴일을 지정했었는데요. 그 덕에 수감자들은 1년 중 3일을 쉴 수 있었죠. 군인들이 잔치를 즐기고 술에 취한 상태였을 때 움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칠흑 같은 밀림 속으로 탈출했습니다. 정글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영양실조도 걸리고 말라리아에도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방향 감각을 잃고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웬 노인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움은 간신히 말해요. 태국으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자 노인은 여기는 이미 태국이네 라고 대답했죠. 움은 킬링필드에서 목격한 수많은 학살, 고문, 처참한 실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훗날 세계가 크메르 루즈의 만행을 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폴포트의 정권 아래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될 뿐이죠. 자, 그럼 크메르 루즈 정권 이후 과연 폴포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캄보디아가 베트남에게 점령되면서 폴포트와 부하들은 정글로 숨었어요. 약 18년 정도 동안이요. 그러던 1997년에 크메르 루즈 조직도 분열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폴포트가 자신의 부하를 처형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았을 때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오히려 내가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그는 잠을 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죠. 수많은 생명의 피를 짓밟은 그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할 뿐입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실험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구를 학살한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폴포트. 그는 캄보디아를 경제적, 문화적으로 후퇴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차마 현실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토록 많은 유골들이 증명을 하고 있어서 더 처참하게만 느껴집니다.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뚜얼슬랭 박물관이 그 시기에 잔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자리가 바로 과거 S21 보안 감옥이었던 곳이기도 하죠. 지구상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비극 중의 비극, 그리고 잊혀서는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